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영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SNS상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보니까 요즘에 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화가 많이 나 있으시다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 어떤 거 좋다가 또 어떤 거 나쁘고 할 때는 이 나쁜 것 갖고 계시는 분들은 또 화가 많이 나고. 네. 또 이게 좋아졌는데 이게 나빠지니까 여기 계시는 분도 화가 나고. 그러니까 이분들끼리 서로 욕하고 싸우고 뭐 그러다가 이제 결국 승자는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라고 뭐 이런 맞죠, 얘기가 맞죠. 올 정도로 지금 투자자분들의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다행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의 댓글을 이렇게 봤더니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나마 온화하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나마 좀 온화하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화내지 마시고. 조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네. 편안한 마음으로 주말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자,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하나씩 볼까요? 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나오션? 자, 일단 뉴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바이오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었는데, 일단 코스닥 지수의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알테오젠이 올랐었고, 이제는 알테오젠이라고 하는 기업이 단순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 됐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지수의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알테오젠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알테오젠과 그다음에 펩트론 동시에 좀 떨어지게 되면서 코스닥 시장에 있는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다 같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마저 흔들거리는 현상이 오늘 있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주가부터 한번 볼까요? 화면 함께 보여주시죠. 알테오젠이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15% 하락했습니다. 되게 많이 빠졌죠. 네. 좀 많이 빠졌죠. 이게 시가총액이 이렇게 빠지기 직전에 한 20조 원이 좀 안 됐었어요. 네. 근데 20조 원 약간 안 되는 그 정도의 시가총액이었는데 15%면 거의 3조 원 가까이 하루 만에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시가총액이 15조 5천억 원 정도까지 줄어든 상태고요. 다행히 장중 한때는 더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거의 한 17, 18% 정도 빠지기도 했었는데 거기서 조금 올라온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자, 그리고 펩트론도 함께 보죠. 펩트론도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 펩트론은 25% 하락으로 오늘 마감을 했는데 사실 이게 장중 한때 하한가를 가기도 했었어요. 물론 펩트론이라고 하는 기업은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거의 한 20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펩트론의 25% 하락이 코스닥 지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겁니다만 알테오젠 같은 시총 1위 기업이 하락했고 20위라고는 하지만 펩트론이 급락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도 덩달아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요. 근데 다만 이게 펩트론의 경우에는 장중에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오랫동안 거의 한 10년 넘게 경제방송에 있었는데 정말 기업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을 해서 하한가로 한번 들어가게 되면 사실 살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팔려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한가 딱딱 치면 당장이라도 더 늦기 전에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려는 사람이 없고 팔려는 사람만 있다 보니까 보통은 하한가 한번 딱 걸리면 다음날 하한가, 그 다음날 하한가, 며칠 동안 연속 하한가를 맞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커다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근데 이거는 보면은 하한가를 기록했다가 지금 하한가가 좀 풀렸다는 거는 그래도 좀 사는 사람이 있긴 있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바이오 기업들 전반적인 문제를 좀 일으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테오젠은 사실 얼마 전에 전환 상환 우선주를 발행할 거라는 루머가 한번 돌았었고 이것이 심리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 오늘은 매일경제에서 단독 보도가 하나가 나왔는데요. MSD, 머크에서 알테오젠의 경쟁사인 할로자임에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있고 나서도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일단 이렇게 보죠.
그 알테오젠이 지금 머크에게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그 기술은 전 세계 두 군데서밖에 안 하는데 네. 할로자임이라고 하는 기업, 그다음에 알테오젠이라고 하는 기업 두 군데에서밖에 안 합니다. 네. 근데 할로자임이 갖고 있는 그 기술의 이름은 인핸스라고 불러요. 인핸스? 맞나? 네, 인핸스. 네. 그리고 그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기술이 있는데 사실 인핸스는 지금 특허 만료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인핸즈 맞습니다. 미국 특허가 2027년, 유럽 특허는 2029년을 앞두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가운데 머크는 알테오젠으로부터 이 기술을 받아서 키트루다를 피하 제형으로 만들고 있는 상태죠. 네. 정맥 주사 맞을 거 이제 네네네. 피하 제형으로 맞으니까 훨씬 더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머크가 할로자임이 지금 특허를 냈는데 MSDA라고 하는 특허를 냈어요. 할로자임이. 네. 이 특허를 냈는데 이게 뭐냐면 본인들이 지금 제공하고 있었던 특허가 27년, 29년 만기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좀 포괄할 수 있는 더 특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새로운 특허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 MSDAS이라고 하는 특허가 만약에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건 거의 2032년까지 특허가 연장이 되는 문제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특허 이번에 이제 할로자임이 특허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 머크가 요거는 특허권이 없습니다. 이걸 심판해 주세요라고 심판을 요청한 거죠.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알테오젠이 이제 머크와 함께 키트루다 SC를 이제 내년에 출시를 하게 됐을 때 만약에 그 요 특허가 얘네가 특허를 계속 이제 하게 되면 그 할로자임이 특허를 계속 주장을 하게 되면 네. 특허 분쟁을 할 수가 있겠죠. 네네. 그렇죠? 네네. 근데 이게 특허권이 없습니다라고 머크가 심판해 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특허청에서 받아들여서 그래요 이건 특허권이 없네요 특허성이 없네요라고 하면은 키트루다가 나오고 나서도 소송의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낮겠죠. 네. 지금 약간 이런 분기점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머크가 오늘 특허 무효 심판 청구를 한 거는 이걸 막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분들의 의견이더라고요. 네네. 그럼 이게 정말 이렇게 주가를 하락시킬 만한 요인인가? 물론 특허청에서 아니에요. 할로자임의 특허는 인정할 만합니다. 라고 받아들이면 특허 소송에 또 발목이 잡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건 부정적인 네, 건 네. 맞는데 만약에 특허청에서 받아들여서 그러네요. 지금 할로자임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허는 특허성이 없네요. 라고 만약에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 네. 어떻게 보면 미리 막은 거니까 네네. 좀 긍정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사실 근데 요거 이렇게 네. 두 자릿수까지 하락할 정도는 아닌. 그래서 네, 좀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네. 저도 추가 취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어서 네네. 저도 지금 전화 연결이 잘 안 될 정도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조금 취재를 했고 그다음에 추가 취재를 계속 해 나가겠지만 지금 나온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그럼 그렇게 이게 그 두 자릿수 하락할 만한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태에 있고요. 투머치 토크 나왔다. 자, 그리고요. 또 한 기업이 펩트론이었었죠. 네, 펩트론의 경우에는 지금 그 거래 관계에 있는 글로벌 빅파마와 계약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루머가 지금 좀 톡방이라든지 네네. SNS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펩트론 기업에서는 아닙니다라는 내용의 공지문을 올렸습니다. 공시 아닙니다. 네. 공지문을 올렸습니다. 화면 함께 보여주시면 기업 설명의 개최를 통하여 당사가 진행 중이며 향후 계획 중인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리는 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죠. 그만큼 이게 굉장히 바이오 투자에 대한 심리가 크게 무너지고 있는 상태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네. 이게 취재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니긴 한데 어쨌든 지금 거래 관계 빅파마랑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네. 라는 루머가 돌고 거기에 대해서 회사는 아닙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5% 떨어지고 뭐 하한가까지 갔다. 지금 굉장히 심리가 많이 안 좋아져 있는 상태다. 라는 겁니다. 네. 네. 화가 많이
그러다 보니까 있습니까? 화가 많이 날 수밖에 네. 없죠. 화가 많이 날 수밖에 없죠. 빨리 다음 뉴스로 넘어갈까요? 그래요? 더 이상 네. 보고 싶지도 않습니까? 아니요, 이제 화가 났어요. 또 근데 제가 화가 나는 뉴스를 또 준비했는데. 그래요? 네. 네, 다음 뉴스 제가 준비했는데요. 중국산 이제 공급 과잉 여파로 철강과 석유화학 공장을 폐쇄하는 소식이 좀 잇따르고 있어서 네.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중국발 공급 과잉은 전 세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 산업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먼저 철강 주요사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3분기 실적입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면은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데 포스코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37.8% 줄었고요. 현대제철은 77.5% 하락했습니다. 근데 주요 철강사 모두 3분기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하락할 정도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것과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데요. 지금 사실 중국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네. 중국 정부가 이제 지난해 10월부터 자국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이제 경기 부양책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만 1년이 넘도록 효과가 없었고 그 사이에 이제 현지 철강 수요 부진도 계속 지속이 됐는데요. 근데 중국이 기존에 이제 과잉 생산단 이런 철강재를 처리하기 위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이제 밀어내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물량이 저가로 방출이 됐고요. 이 같은 이제 철강제 상당량이 유입되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은 국내 철강사들이 이제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네. 국내 업계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이 포항 2공장에 이어 이제 포스코에서 2개 공장의 셧다운을 결정을 하면서 3개 공장이 멈출 예정이고요. 해외 저가 철강제의 공세로 이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인데요. 대규모 구조조정이랑 감산으로 해결 방안을 찾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포스코는 45년 넘게 가동해온 포항제철소 1선제 공장을 11월 19일 전격 폐쇄를 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난해 7월 포항 제1제 강공장 폐쇄에 이어서 4개월 만에 이제 두 번째 셧다운 결정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글로벌 이제 선제 시장이 약 2억 원 톤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제 수요는 9천만 톤에 불과해서 장기간 공급 과잉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중국이 연간 1억 4천만 톤의 생산 능력을 보유한 국가인데요.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중국이 건설 경기 침체로 주변국에 이제 저가를 수출하면서 제품 가격 하락을 주도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국내 2위 철강 회사인 현대제철도 이제 포항 2공장 가동 중단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노조랑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뉴스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포항 2공장의 연간 생산 규모는 제간 기준 100만 톤입니다. 근데 현대제철 전체 생산 물량이 한 5%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가동률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폐쇄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업계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 지속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비핵심 사업을 이제 매각을 하고 생산 라인도 이제 전환하면서 사업 재편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LG화학이 이제 최근 전남 여수 공장의 PVC 라인 일부를 고부가 가치 스페셜티로 전환하기로 했고요. 네. 건설 자재로 쓰이는 PVC가 이제 대표적인 범용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또 여수 나프타 분해 시설 이제 여수 2공장 매각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롯데케미칼도 이제 자산 경량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롯데는 이제 말이 많긴 한데 그 말레이시아 합성고무 생산 법인 청산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분 매각을 통해서 1조 4천억 원의 자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제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이 안 좋으면 좀 전기차 배터리 같은 산업한테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고 현재 중국 정부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이렇게 세 개의 신산업을 정하고 있고 또 OECD 국가 평균의 한 3배에서 9배 정도 달하는 산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물론 미국과 EU에서 그 대중국 관세 정책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업계에서는 주요국 이런 무역 장벽 대응이 좀 공급망 전반의 리스크를 오히려 키워서 한국 기업에 좀 부담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여기는 진짜 원래 이렇게 될 거를 다들 알고 있었죠. 네네네. 사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포스코가 2차 전지를 하겠다고 했겠습니까? 왜 리튬을 저희 그 아르헨티나까지 가서 광산을 네. 했겠습니까? 그리고 LG화학이 왜 거기 굳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만들어서 2차 전지를 하려고 네. 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거를 시기는 정확하게 모를지라도 곧 다가올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왜냐면 저도 이제 가까운 지인 가운데 네. 이제 화학업체에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도 거의 언제부터였죠? 거의 한
2016년부터도 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답이 없다. 중국에서 밀고 들어오는데 그거 거의 10년 전에 했던 얘기잖아요. 네, 그렇네요. 답이 없다 이게 진짜.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구조 조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산업 구조 조정이라는 게 뭐 인력 자르고 이런 구조 조정이 아니라 사업의 재편이죠. 네네. 신사업까지 성장 동력을 찾는 사업의 재편인데, 사업의 재편을 통해서 그 이제 화학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이제 그러면 2차 전지가 서서히 따라 올라와서 네.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건데 그 화학 무너지는 건 순리대로 가고 있어. 네. 근데 2차 전지가 딱 떠오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캐짐이 생겨버리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라서 진짜 어려운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네. 겁니다. 그래서 물론 결국은 그렇게 변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뭐 2차 전지 제일 잘 만드는 거 우리나라인데 그렇죠. 그게 안 될 거라 생각은 안 하는데요. 다만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과정에서의 힘든 과정은 네. 분명히 존재할 것 같다라는 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근데 그 저희 뭐 권 팀장님도 인덱스 시간에도 다 얘기해줬지만 네. 특히 NCC라고 하는 에틸렌을 만드는 그 분야가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중국과 중동에서 엄청 많이 따라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NCC의 비중이 좀 큰, 뭐 NCC, ECC 마찬가지인데 비중이 큰 에틸렌을 만드는 곳에서 좀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문제라는 게 회사가 네네, 망하거나 이런 건 그런 아니고 아니죠. 네.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구조적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NCC, ECC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는 이거는 좋은 뉴스. 오랜만에 좋은 뉴스. 오랜만에 좋은 네. 뉴스. 자, 헤드라인 한번 올려주세요. 네. 한화오션이 지금 한화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하고 한국형 차기 구축함 거의 7조 원 규모의 사업이거든요. 이거 네네.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인데 이걸 갖고 엄청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한화오션이 현대중공업 고발을 취소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 그 맥락부터 한번 말씀드리면 아마 스토리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앞권 들어가셔서 KDDX 검색하시면은 또 요 히스토리가 아주 네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안 한 게 없어요. 그럼요. 저희가 재밌고 다뤄야 될 뉴스는 다 다루죠. 우리가 네. 안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KDDX 관련된 그 역사와 배경에 대해서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앞권 채널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 한화오션이 왜 HD 현대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했느냐, 이 부분은 KDDX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HD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2012년 10월부터 거의 3년 동안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 설계 자료 등 군사기밀 12건을 불법 취득해서 회사 내부망으로 공유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유출을 한 이런 곳에게 과연 그 KDDX와 같은 국가 사업을 맡길 수가 있겠느냐라고 했던 게 한화오션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위사업청에서는 사실 KDDX는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2월에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서 HD 현대중공업의 부정당 업체 지정 여부를 심의했지만 대표와 임원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되진 않았다면서 그러면 HD 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에 입찰 참가 자격이 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화오션에서는 기술 유출을 했는데 입찰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KDDX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법원에서 판결하기로는 방사청에서 판결하기로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도 KDDX 사업에 입찰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 마찰이 많았었고, 그것 때문에 한화오션이 HD 현대중공업을 검찰에 고발을 했던 건데 이걸 오늘 취소를 했다는 겁니다. 저도 이 뉴스 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주의 깊게 한번 들으려고 옆에서 열심히 취재하시는 거 제가 봤죠. 이게 근데 네. 좀 이해가 네. 돼요? 그러니까 제가 네. 설명을 하다 보면 오히려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긴 해서.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까? 네. 그럼 여기까지는 됐고, 네. 여기까지 됐고. 그러면 도대체 왜 검찰 고발을 취소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업계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과 HD현대의 정기선 부회장이 좀 사전에 교감을 좀 한 게 아니겠느냐. 네. 뭐냐면 지금 우리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아니에요. 안 그래도 조선에 지금 물 들어오고 있고 트럼프 당선인도 트럼프 당선인도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조선에 할 일이 많다는 네.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에서 괜히 우리가 싸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힘을 합쳐야 됩니다라는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 조선업계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리고 글로벌 조선 시장이 중국의 수주량 독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두 업체가 조선업체가 손을 잡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기대하고 있는 거는 MRO 사업, 특히 네. 미국의 구축함과 같은 유지보수, 그러니까 구축함과 같은 군함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에 지금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한국 조선이 전 세계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괜히 우리가 이걸로 싸우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7조 원짜리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네.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기업에 대한 실적의 전망치도 크게 달라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HD 현대중공업이 기술 유출을 했으니 그러면 HD 현대중공업이 아닌 하나오션이 그걸 가져가겠구나라고 했는데 법원 판결 이후에 HD 현대중공업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오션에서는 왜 얘네를 입찰 참가할 수 있게 해줍니까? 라고 했던 거고 네. 근데 하나오션에서 그래서 검찰 고발했는데 그 검찰 고발을 이번에 취소했다. 요 정도의 히스토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지금 구독자분들 빠져나가는 거 보니까 내가 설명을 잘 못했네. 네, 설명을 잘 아니에요. 이제 못했네. 놀러 놀러 가려고. 혹시 진짜 2주 더럽게 설명 못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앞권 들어가시면 보시면 됩니다. 네. 앞권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다음 뉴스 준비했는데요. 네. 그 LG전자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이제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은 이제 전사 중장기 전략 2030 미래 비전 가속화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네. 그래서 운영 효율을 좀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좀 중점을 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LG전자가 4개 사업본부 이름과 역할을 모두 바꿨거든요, 이번에. 네. 그래서 이제 신성장 동력 중에 하나인 그 B2B 로봇 사업을 좀 성과를 이끌어낼지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LG전자가 로봇 사업에 대한 관심을 이제 꾸준히 내비쳤던 거는 알고 계시죠? 네. 네, 근데 이제 조주환 LG전자 사장이 지난 1월 이제 미국 라스베가스에 열린 CES에서 배송과 물류 등의 로봇 사업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다. 그리고 유망 로봇 기업이 이제 지분 투자나 인수합병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실제 이 LG전자가 B2B 로봇에 대한 투자를 이제 확대를 하고 있었는데 네. 최근 그 AI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스타트업 베어로보틱스에 네. 6천만 달러, 하나 약 300억 달러 정도 투자를 계약을 이제 체결했습니다. 배터리 공급 계약이 네. 있었죠. 네. 그리고 또 양문형 LG 클로이 서브봇을 출시를 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은 그 클로이라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네. 물류 배송 로봇 서비스를 대형 오피스나 호텔, 아파트, 병원 등의 이제 다양한 공간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AI 물류 플랫폼 기업 파스토랑 물류 로봇 솔루션 공급 업무 협약을 이제 맺으면서 클로이 캐리봇 이것도 공급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투자 대비 사실 성과는 여전히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로봇 사업을 이제 담당하는 죄송합니다. 네. BS 사업본부는 이제 3분기 영업 손실이 769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전년 동기보다 당연히 더 악화된 수준이고요. 로봇 사업의 누적 적자가 수천억 원에 이르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분야에서는 돌파구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새로운 HS 사업본부가 이제 조직 개편 이후에 B2B 사업을 어떻게 꾸려나갈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당초 LG 클로이가 언어 능력이 좀 부족했대요. 방금 보였던 그 로봇이 네. 언어 능력이 좀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래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제 음성 기능이나 좀 유사 질문 생성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좀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업계에서는 좀 꾸준히 투자를 해야 로봇 산업과 이제 네. 로봇 산업도 좀 전장 산업과 같은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게 아니냐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앞서 LG전자가 전장 사업을 지난 2013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커지는데 한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로봇도 이제 계속 커지니까 이제 투자가 아무래도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업계 관계자는 다른 사업들과의 이제 시너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좀 관건이다라고 전했고요. 또 이뿐만 아니고 이제 LG에서 이제 전기차 충전이나 의료 분야의 스타트업이랑 협업을 해서 B2B 사업을 더 확장시킨다고 하니까요. 이번 좀 조직 개편이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LG라고 하면 네. 우리는 이제 소비자와의 접점이 많은 기업으로 네, 그렇죠. 인식을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느끼는 것이 바로 LG 그룹의 어떤 밸류에이션, 뭐 LG 전자의 기업 가치 요 정도로 이제 귀결이 됐었는데 요즘에 보면은 워낙 B2B 사업을 쪽을 많이 강화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제는 우리가 느끼는 LG랑 그다음에 실제로 시장에서 평가받는 LG랑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에도 뭐 마케팅 잘 안 하는 거는 뭐 여전한 것 같아요. 마케팅 안 하는 건 참. 마케팅 안 하는 건 예전에 핸드폰 때부터 좀 유명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유명한데 어쨌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지금 뭐 LG의 뭐 전장 사업, 그 다음에 공조 사업, 네. 그 공조 사업도 그 데이터 센터의 냉각기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이용하는 냉각기의 경우에는 효율이 굉장히 좋아야 네. 되기 때문에 효율 좋은 그 냉각 시스템 같은 것들을 LG에서 많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소비자가 느꼈던 LG가 바로 이제 기업 가치랑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괴리감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는 네, 네. 그런 거는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LG를 바라보면서 조금 특이했던 거는 가전 구독을 요즘에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광고도 요즘에 네. 하고요. 저는 이제 한 두 개 분기 전부터 이제 LG전자가 가전 구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실적 발표할 네네네. 때마다 좀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요즘에 이제 드디어 광고하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잘 될지 성공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2주호 효과 아닙니까? 하도 언급을 많이 해서. 그 정도 이들이 반응할 정도였으면 저한테 연락을 했었어야죠. 저한테 연락을 했었어야지. 자, 네. 그러면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거 제 전문 분야입니다. 뭔지 오. 아세요? 제 전문 분야입니다. 자, 헤드라인 올려주시죠. 전자담배. 전자담배는 제 전문 분야입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자, 지난해 전자담배 성장률 16.9%. KT&G랑 PMI, 그러니까 필립 모리스죠. 필립 네. 모리스가 우리나라에서도 탑2고 사실 글로벌에서도 탑2입니다. 전자담배 시장에 있어서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딴 건 아니고 뭐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제가 이거를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 관련형 전자담배의 지난해 연간 판매 비중이 우리나라에서 16.9%가 됐는데 네. 전년도에는 14.8%였고 그다음에 관련형 전자담배가 처음 보급됐던 2017년에는 2.2%였는데 이게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점유율 자체가 2.2, 14.8, 그다음에 16.9%까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어차피 흡연자가 전자담배로 넘어가는 거라서 전자담배 늘어난다고 해서 흡연 시장이 전체가 커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풍선이죠. 기존에 연초 피던 분들이 전자담배 가지 비흡연자가 전자담배 안 네. 가거든요. 절대 안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풍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전자담배가 점유율이 높아진다고 해도 사실 기업의 실적이 자체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 KT&G라든지 필립 모리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담배 기업들 실적 보잖아요. 네. 계속 성장해요.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게 어떻게 된지 보면은 네. 우리나라에서만 놓고 보면 그게 옮겨가는 거지만 보세요. 미국에 있는 말보로 흡연자를 네. 우리나라 KT&G 릴 흡연자로 바꾼다. 그거는 또 그건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그 연초 흡연자를 네. 전자담배 흡연자로 돌리면 그건 성공합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라서 저는 사실 이거 왜 말씀드리면 담배는 당연히 사양산업이지. 네. 당연히 사양산업인데 이게 실적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전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필립 모리스의 실적이 올라가고 우리나라 최고라고 할 수 있는 KT&G가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네. 봤더니 이런 식의 사업 구조의 변화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분명 사양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아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네. 물론 담배는 피면 안 됩니다. 결론입니까? 저도 결론이 좀 저도 못 끊고 있는데 네. 담배는 피면 안 돼요. 아 이거 진짜 네. 어떻게 끊지? 저 비흡연자인데 방-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여러분 어떻게 네. 끊어요? 아 어떻게 끊지? 근데 원래 예전에 어떤 연예인분이 네. 전자담배 끊으려고 금연껌 씹었는데 금연껌을 몇십 년째 못 끊었다고. 참. 그러니까 네. 참 그래요. 아 그리고 네. 주주 환원이 좀 큰 기업이라서 요즘에는 이제 밸류업에 맞춰서 좀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네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네. 그리고 다음 네, 뉴스 다음 한번 뉴스. 보도록 하죠. 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이제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정부가 오늘 추가로 938건을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하면서 현재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가 가결건이 총 24,668건으로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20일 국토교통부가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전세 사기 피해자 위원회를 전체 회의 3회를 개최했는데요. 총 938건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이제 최종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래서 가결된 938건 중에 875건이 이제 신규 신청 건이고요. 63건은 이제 기존 결정에 이의 신청을 제기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 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이제 확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나머지 885건 중에서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이제 부결됐고요. 네. 그리고 221건은 이제 보증보험이나 최우선 변제 등으로 이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서 적용해서 제외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들의 심사를 거쳐서 인정된 경우가 24,668건이라는 거고요. 네. 위원회가 이제 출범한 지가 17개월이 넘었는데 이게 매월 발생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최소 1,4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 달에 1,400건이요? 네, 한 달에 1,400건이 넘는다 합니다. 아, 근데 이제 인정된 경우만 이런 거니까 네. 실제로는 엄청 많은 피해 건수인 거죠. 근데 이제 전세 사기가 이제 사회적으로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데요. 피해 규모 또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공개한 임차 보증금 현황을 보면은 네. 1억 원 이하인 경우가 1,421건으로 42%에 달했고요. 그다음에 1억 원 초과에서 2억 원 이하는 한 1건 정도 해서 네. 41%, 그리고 전체에 합치면은 83%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피해 보증금 1억 원만으로 이제 산정을 해도 피해 규모가 최소 2조 4,600억 원이 넘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 안타까웠던 점은 이제 막 경쟁 사회에 들어선 이제 20대 피해자가 상당히 많다는 점인데요. 표를 보면은 그 연령층을 밑에 보면요. 피해자 중에서 30세 이상 40세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요. 11,900건으로 네. 48.4%, 전체 피해자 건수의 이제 절반에 육박했고요. 마지막 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세 이상 30세 미만인 경우도 한 6,4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피해 건수 중에 한 25% 정도 돼 있고요. 또 전세 사기 피해자 4명 중에 1명이 20대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틀 전에 부산에서도 180억 원대 집단 전세 사기를 저지른 50대에게 이제 징역 15년이 선고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 소송은 이제 피해자 200명 정도 되고 전세 보증금으로 한 160억 원 정도 규모가 알려졌는데요. 대책이랑 이제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이제 피해자들까지 합쳐지면서 피해자 수와 이제 피해 규모가 더 커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징역 15형을 선고한 이제 박주영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가장 안타까운 점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20대와 30대 이제 사회초년생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원 특별법에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요. 전국에서 이제 운영 중인 전세 피해 지원 센터에서 이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네. 뭐 제가 얘기해봐야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긴 할 텐데 네. 이분들 특히 이제 1억 원밖에 그러니까 1억 원이라는 어떤 네네네. 아주 큰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전세 금액 가운데 네. 우리가 수많은 아파트들 정말 큰 금액들의 전세 금액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좀 작은 금액의 어떤 전세 금이잖아요. 근데 네. 이게 그럴수록 그분들의 거의 전 재산일 가능성이 높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특히 청년층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네. 전 재산을 지금 다 해먹었다는 거라서 네, 참 너무나도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피해자가 뭐 200명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한 네. 사건의 피해자가 그 정도니까
진짜 밝혀지지 않은 전세 사기도 엄청 많을 거고 네, 안타깝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냥 단신 간략하게만 좀 네. 전해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저는 요즘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긴장 상황을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있고요. 그 네. 부분을 한 번씩 뭐 많지는 않지만 길게는 아니지만 짧게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긴장감이 아주 고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장의 대부분의 판단은 뭐냐면 이거 어차피 트럼프가 취임하게 되면 전쟁이 끝날 텐데 네. 그 취임하는 시기에 만약에 전쟁이 종료가 되면 그때 정해졌던 어떤 그 영토의 규모 상태로 바로 전쟁이 끝날 것 같아서 그 전에 우리가 최대한 많은 것들을 얻어놔야 되겠다. 내지는 협상의 카드로 쓸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많이 해놔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좀 무리한 공격과 좀 심한 공격들을 하고 네, 있다는 네. 평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 말은 반대로 말하자면 결국은 트럼프가 취임하게 되면 이건 끝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석을 내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정말 심각한 공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면 그 전까지는 굉장히 공격을 굉장히 많이 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좀 전해드리고 있는 건데 일단 오늘 아침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발사했던 그 미사일에 대해서 ICBM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네. 이게 정답이 없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네네.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근데 미국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ICBM은 아닌데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거리 탄도미사일이고 ICBM은 아니지만 이 ICBM 모델에서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핵탄두를 실어 나르도록 핵탄두가 장착이 가능한 미사일인 것 같다라고 미국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미국에서 네. 발표한 내용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좀 약간 문제가 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물론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크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러시아가 ICBM을 발사한 건 아닌데 훨씬 더 위험한 무기를 실험한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근데 부분까지. 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출범을 하면은 네. 그 종전이 어떻게 뭐 종전이 당연히 될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종전이 어떤 식으로 될지도 좀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요? 이제 뭐 다 폭탄 다 해서 이제 완전 전체 그거 무기를 다 쏜다. 이렇게 종전해도 이제 피해 규모가 엄청 날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사실 뭐 신형 미사일이나 이런 것도 좀 중요하지만은 네. 좀 그냥 어쨌든 다 피해가 규모가 엄청나다는 그렇죠. 거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어느 정도 상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3프로 뉴스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참 그래도 온화하게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는 조금 더 밝은 네. 그다음에 기분 좋은 피로 다 싹 가신 상태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네요. 네. 주말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